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왜냐면 뭐 이게 일주일 사이에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저희가 김용남 의원과 지켜볼 텐데 먼저 오늘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감상평. 열심히 응원했죠. 뭐. 잘한다. 김용남도 응원하는 김문수. 잘한다 이렇게. 끝까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아니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화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정통성은 김문수 후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공식적인 경선을 통해서 최종 선출된 당의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너무 염치가 없어요. 한덕수 후보가 염치가 없다. 진짜 염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이거는 마치 내 자리 내놔라는 식이야. 그냥 내 자리 내놔. 네. 나 드디어 이제 출마해 줬으니 내가 비켜. 국힘 후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잖아. 그런 법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면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경선은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경선은 왜 했고 돈은 왜 냈습니까? 그럼요. 지금 후보들이.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도 전 시장도 이렇게 막 분노하는 이유가 있죠.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화난 상황이고. 아니 이게 이른바 판을 다 짜놓고 여태까지 짜고 친 거냐. 당 후보 결정되면 바로 한덕수로 이렇게 교체하기로 짜놓고 그냥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주길 원하는 거냐? 사실은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을 짜놓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정해졌던 건데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양보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단일화의 주체는 당연히 후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제3자가 뭐 아무리 그게 당이라고 하지만 당의 지도부도 제3자인데 거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의 입장에서는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한덕수 불러온 것은 이거 김문수 아니냐. 그러니까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해왔고 뭐 김덕수며 뭐 을지문덕 이런 얘기도 하면서 단일화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표를 다 얻어서 당선도 됐고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단일화 뭐 안 할 것처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 같아요. 당 지도부 얘기는 또. 아니 단일화를 당장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하자는 거지 지금 입장도. 지금의 입장도. 그렇죠.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네. 25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건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 게 당 지도부면 국민의힘 지도부면은 당 대선 후보한테 뭐 사실상 뭐 정권을 주는 당 무소권이 있는 당 후보한테 굽히고 들어오면서 당 후보의 얘기를 듣고 당의 입장보다는 당 후보의 얘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 지도부가 당 후보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따라와 멱살 잡고 이제 끌고 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그 전해의 11월에 국민의힘 당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 후보를 대하는 자세하고 지금의 자세가 왜 이렇게 틀려요? 그때는 그냥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그러더니 왜 지금은 뭐 이러면서 앉아 뭐 이러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열받을 만하죠. 열받을 만하다. 김문수 후보 또 이제 홍준표 후보까지 다른 후보들도 지금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잠깐만 그래도 이제 현장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좀 가면요.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지금 현충원 참배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화면을 김상욱 의원이 지금 탈당을 했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게 힘들지만 충원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했고 아마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계시거든요. 아마 박명록에 글도 남길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기회 되면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누구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입장을 내놓겠다. 앞으로 정치 행보를 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는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고, 자, 방향성과 원칙, 상식이 무너진 국민의힘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나오게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나온 어떻게 보면 뭐 선배이시기도 한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제정신인 사람은 국힘에 남아있기 힘들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김상욱 의원은 만나보니까 제정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있는 거예요. 못 있는 거.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 김상욱 의원을 왜 만났냐면 왜 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이고 국힘이 거의 당론 수준의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설명을 좀 하려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안의 취지 그리고 왜 이게 개정돼야 하는지 했는데 당연히 김상욱 의원도 전폭적으로 이해와 지지를 보내줬고 그래서 그 재의결 들어가기 전에 공개적으로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김상욱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국힘 소속 의원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의결 끝에 이제 4표가 모자라서 결국에는 폐기됐는데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이에요. 김상욱 의원은. 그러니까 저당에 못 있죠. 당연히 못 있는다. 그래서 나왔는데요. 아마 김상욱 의원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잠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입장을 이제 밝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김상욱 의원 이제 어느 좀 행보를 보일지, 어디로 또 행보를 향하게 될지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잠깐 듣고 올까요? 예, 함께 보시죠.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좀 짧게 글을 준비했는데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시기 국민의힘을 떠나며 보수 지지자들에게 호소드립니다. 2025년 오늘의 보수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과 합리, 개방, 포용, 자유를 기준 삼아 정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다름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포용과 품위 있게 원칙을 지키는 참 보수가 되어 주십시오. 진영을 넘어 옳고 그름으로 진정 나라를 위하는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 탈당으로 저는 무소속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 국면입니다.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할 것인가, 또 어떤 정치를 열어갈 것인가,
더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믿고 계신 많은 지지자분들과 그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며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오직 국민께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심도 깊은 생각을 더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축소사회, 기업의 경쟁력 약화, AI와 로보틱스 혁명, 그리고 대외 환경의 급변, 의료, 노동, 연금 등 개혁과제, 그리고 사회의 혁신 정신 소멸 등 각종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안들을 해결해내는 능력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탈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더 많은 고견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하여 오직 국민들께 도움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탈당하며 느끼는 이 마음을 씨앗 삼아 오직 국민들을 받드는 정치를 왜 하는지를 늘 되돌아보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당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김상욱 의원 탈당의 기자회견 현장 함께 보고 오셨고요. 자, 김상욱 의원이 이제 나왔는데 아까 하신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정신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에. 아니, 그냥 그건 팩트예요. 네, 나왔습니다. 김상욱 의원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입증되는 사실은 적어도 김상욱 의원은 제정신이다. 이거는 입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행보 저희가 또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 얘기를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상황 이렇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근데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하고 목금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자. 그리고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는 각자 선거운동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라를 알리고 정책 선거 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책을 알리고 단일화가 누가 되는 게 좋겠느냐 이걸 좀 판단해 받자 이 얘기 같은데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제안했으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좋다 일주일 동안 뛰어보고 그래도 내가 유리하니까 내가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어제도 했었고 오늘도 하더라고요 또. 그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정도 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마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내 거야. 아 그거밖에 길이 없고 그대로 될 거야라는 생각에 내가 국민의힘 후보야. 내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박차고 출마를 해줬으니 내 자리 내놔야지. 이건데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게 어딨어요. 특히 정치는 자기가 노력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쟁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자기가 공직생활 50년 했다고 뭐 이것저것 난 국무총리도 2번 해봤고 뭐 주미대사도 해봤고 경제부총리도 해봤고 뭐 그러니까 난 잘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마인드가 지금 이 시점에도 철저하게 임명직 공무원 마인드인 거예요. 내 자리는 여기. 그렇네. 누가 보장해주면 내가 요 자리 쏙 들어가야지. 이거를 듣고 보니까 맞네요. 선출직은 전혀 시스템이 다르다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11일까지 내가 이제 이 단일화가 안 되면은 나는 이제 본선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본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지율로만 보더라도 두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 이재명 후보와는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2위. 근데 지지율은 뭐 사랑도 움직이고 지지율도 움직이죠. 저는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최고점이다.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초보거든요. 일단 당장 실수한 게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 정도의 권력 의지도 없는 사람이 왜 나왔어? 당장 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모름지기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꼭 대통령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 대통령이 돼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하고 싶어. 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적어도 있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11일까지 내 자리 안 내놓으면 나 안 해. 이 판에서 빠질래. 네.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그래 하지 마. 반도라.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는 무소속 후보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네? 최종적으로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 보전을 다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다 받는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는 못 받아요. 아니 우리가 알기에는 10% 득표하면은 절반, 15%는 다 받는다. 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전 신청을 막상 선관위 해 보면 삭감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건데 이거는 보존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데 뭐 그래서 빠져요. 예를 들어서 선거사무소를 열어놓으면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죠. 네. 근데 후보들 그 전에 예비 후보 때부터 선거사무소는 다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예를 들어서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설치됐던 예비 후보 신분으로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는 보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런 건 다 빠지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딱 22일 동안 쓴 돈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22일 동안 쓴 항목 중에도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다과는 접대할 수 있잖아요. 다가비 같은 거 많이 깎여요. 그래서 보전율을 막상 해보면 아주 회계 책임자가 꼼꼼하게 잘하면 90% 초반쯤 나옵니다. 그렇군요. 뭐 어쩌면 대통령 선거는 95%까지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선거 비용이 한 2억이면 뭐 95% 보전을 받으면 뭐 한 1,000만 원 내 돈 쓴다. 뭐 1,0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죠. 근데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적어도 500억 이상은 써야 되는데 선거 500억. 비용이 그렇죠. 500억에 5%를 못 받아 보전을. 그럼 얼마죠? 25. 25억이잖아요. 그렇네요. 그 실질적인 비용 문제도 크다. 아니 그리고 일단 쓰고 나중에 받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써야 되잖아요. 내 돈 쓰고. 일단 쓸 돈이 어디 있어요? 한덕수 후보가 처가가 아무리 부잣집이었지만 글쎄 500억 현찰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것만 믿고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러면 한덕수 후보 못 버텨요. 못 버틴다. 한덕수 못 버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일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차질을 빚는 부분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이 선거 홍보물 발주 마감일 이지만 발주도 시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네요.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선거 홍보물 우리 선거 치르게 되면 이제 선거일 전에 집집마다 홍보물이 오잖아요. 맞아요. 후보들 그걸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대략 2,500만 부를 찍어야 됩니다. 가구마다 세대마다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2,500만 부면 건당 200원만 해도 50억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거기다 이제 그 우표값도 우표값.
배송비 이건 만만치가 않네요. 대선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정당 원내 정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아니면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선거 보조금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 선거 보조금 플러스 뭐 당의 유보금 내지는 대출을 받아서 일단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보전을 받는 구조인데 무소속 후보는 그런 게 없어요. 선거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네요. 원내 정당만 받는 거지. 예. 근데 한덕수 후보, 그 김문수 후보가 너무 잘 알죠 그런 거를. 네. 그래서 한덕수 후보 일주일만 버텨보시라. 못 버틸 거다 딱 알고 딱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참 글쎄요. 한덕수는 못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당 지도부는 아예 지금 척져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기능이 안 되겠네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단일화 일정도 밝히고 당장 11일 전까지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 걸 밝혔는데 그러면 지금 국힘 지도부가 저걸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저는 글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려. 그래서 당장 이제 오늘 TV 토론 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한다. 그래서 단일화 후보 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에는 법적인 대응을 또 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근데 법률적으로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겁니다. 근데 국힘 지도부가 그러면 김문수 후보한테 이제는 완전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끌려갈 거냐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일 거냐 여론조사 돌려서 그 결과로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꿔치기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해 놓은 거잖아요. 전국위에서 당원 당국 바꾸고 그 결과로 전당대회에서 추인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강행할 건지를 두고 봐야 되는데 잘하면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생기겠어요. 그래요? 왜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결과대로 한덕수 후보를 교체했다고 우겨 국힘 지도부는. 그리고 선관위에 한덕수 후보를 당의 후보로 등록을 해.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거를 법원으로 가져가요. 그럼 거의 100%의 확률로 김문수 후보가 이겨요. 그러면 그 선관위에 등록할 때 당 후보 등록할 때 그 당 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이 제출이 돼야 그 당 후보로 등록이 돼요. 지금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를 당 후보로 해서 공천장 발급해서 선관위 등록을 시킬 거예요. 김문수 후보 측에는 발급을 안 해주겠지. 옥새 또 논쟁이 있군요. 옥새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뒤집어져. 법원에서 가처분이 됐던 뭐 빨리 결론 내주는데 한덕수는 당의 공식 후보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 한덕수 후보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당의 후보로 등록을 못했어. 공천장을 안 찍어줘서. 그러면 기호 2번이 없어져요. 이야.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장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의 뭐 당에서 밀고 나가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단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은 꺾일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민주당 후보가 없어질까봐 걱정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했다가 일주일 동안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만 사실은 상황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김문수, 한덕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의 모습.
좀 팝콘각이네. 그야말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쓰던 그 얘기,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팝콘각.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제2의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흥미진진합니다, 의원님.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힘 지도부하고 그렇게 극한 대치 상황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어떤 그 가처분을 신청해서 국힘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 확인을 받아서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선관위 등록일이 2,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11일이 끝이에요. 이번 11일이 끝이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에 끝인데. 그러니까 오늘 당장 어떤 법원에 가처분이나 어떤 신청을 내도 그 토요일 일요일은 재판이 없으니까 그 후보 등록일까지 결론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타임 테이블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권영세 지도부가 공천장 안 줘. 그래버리면 사실 김문수 후보도 만만치 않을 거려. 야,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 댓글창을 보니까 김문수 힘내라, 김문수 화이팅 이런 말씀은 계속 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김문수 후보 응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의원님도 그래도 응원을 하고 계시죠? 두 사람 중에 김문수, 아니 한덕수? 일단 한덕수 후보는 너무 얄밉잖아요. 하는 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경선도 안 치르고 돈 한 푼 안 쓰고 남들은 다 경선 어렵게 해갖고 8강 4강 결선까지 치러서 당 후보가 됐는데 자기는 출마하자마자 야 내 자리야 비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자 얄미운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 아까 보니 댓글에 상남자 김문수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힘내라, 화이팅. 여기저기서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을 정리를 해보고, 자, 법원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 이재명 이제 파기환송심 연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이브하다 아니라다 너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했냐고 욕을 제가 일주일 동안 엄청 먹었습니다만 사실은 당연히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들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당연히 받아줄 거다. 저걸 안 받아줄 방법이 없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이재권 부장이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제 변경 신청 내자마자 변경이 됐죠. 그냥 뭐 당연한 순리대로 가는 거다. 순리대로 가고 있다. 라고 했지만 순리대로 지금은 돌이켜보면 그렇다라고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5월 1일 조희대 이 대법원의 이 판단 사실 의원님도 예상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 못했죠. 그날 조희대 대법원의 이 판단 있는 그 아침에도 방송에 저희 방송 오셔가지고 이거는 상고 기각이고 끝난다라고 하셨는데 싹 뒤집혔어요. 어떠셨습니까 그때? 저도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이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그 재판을 이렇게 빨리 끝낸다고? 그게 상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적어도 서울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거를 뒤집는 판결을 하려면 대법관들의 어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기 때문에 그냥 검찰 상고 기각으로 결론 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로 뒤집어졌잖아요. 생중계도 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먼저 예측이 다 빗나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방심하고 있다가 허를 찔른 그런 기분이 됐는데 조희대가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세요? 왜 그 10명 그것도 정말 참 누가 보더라도 티나게 윤석열 임명한 10명이 다 파기환송해야 된다고 유죄라고 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 인식은 여과 없이 드러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파기 자판이 아니고 파기 환송이었잖아요. 네. 그 파기 자판은 사실은
항소심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재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법에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양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법원의 그 기능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네. 양형 기능은. 네. 그렇기 때문에 파기 환송이 됐는데 파기 환송이 되는 순간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확정은 스케줄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건 있었지만 네. 판사 동일체라는 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사건은 각기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하는 겁니다. 심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고등 형사 7부가 절대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어떻더라도 빨리빨리 선고해서 이거를 하고 싶어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재판부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글쎄 뭐랄까요, 이게 사법부에 참 큰 상처를 남겼어요. 왜냐하면 급기야 대법관들 기록 다 봤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짧은 시간에. 그에 대해 답변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록 다 안 보고 재판해도 된다. 아니 그거는 사실상 그렇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거를 공식적으로 내놓는다고? 난 전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네. 사실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대법관이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서 결론 내는 겁니다라는 원론적인 거를 그 지켜야지. 그치. 그거를 그렇게 이른바 까발려? 나 그래서 야 대법원도 진짜 급했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조희대 판단 이후에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잡힌 거 보십시오. 그리고 촉닥해가지고 빨리 그 고지서, 통지서 전달하라 이렇게까지 당일에 바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볼 때는 프로젝트대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워낙 국민들의 저항과 그다음에 법조계에서의, 그다음에 사법부 내부에서의 반발, 이걸 못 견디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서울 고등 형사 7부가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의중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처음부터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길 지정은 빨리 했습니다만 변경 신청 들어가면 변경해 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거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안 해줄 방법이 없으니. 네. 아니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인데 다른 후보들은 여기저기 막 부산, 광주 막 다니면서 하루에도 엄청난 이동 거리를 막 밟으면서 선거운동, 선거 유세를 하는데 특정 후보만 그날 하루 완전히 빼고 와서 재판받아라?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뭐 대법원이 어떻게 압박을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까지 막아서 후보의 유세까지 막으면서까지 재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럼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번에 변경을 허가하면서 재판부도 그렇게 밝혔잖아요. 균등한 기회 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댓글로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조희대가 앉아 있는 이 의자왕 조희대라는 댓글도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의자왕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대법관의 이 의자, 대법원장의 의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동안은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대법관이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야말로 뭐 개돼지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법대의 법정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그 전에도 있었죠. 왜냐하면 법대는 이렇게 높잖아요. 그렇죠.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재판을 하니까 권위를 가지고 적어도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어떤 권위의 상징 이런 의미에서 법대를 높이고 뭐 의자도 사람 머리보다 더 높은 큰 의자를 놓고 이렇게 재판들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눈에 쏙 들어오네요. 예, 그게 뭐 사법부의 어떤 권위 내지는 그 국가 기관으로서 사실은 사법부는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경찰이나 군대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 내지는 뭐 하급법원도 판결로서 나오면 네. 글로서 나오면 그거의 권능을 인정해 줘야 존립이 가능한 건데 글쎄 앞으로 조금 법정 구조의 개편 이런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권위적이지 않느냐. 특히 대법원의 대법정 저기에 구조는 그런 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치 국가, 법치주의 얘기하면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도 하고 신뢰를 사실 해왔는데 지금 조희대가 이번에 던진 화두는 뭐냐면 사법개혁도 필요하구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화두는 확실히 던져준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법의 소국주의 내지는 자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철학적인 면에서 사법은 정말 가능한 한 앞서가면 안 되고 사법부가 어떤 거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이건 과거에 생긴 일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재단을 하고 그거에 합당한 결론을 내줄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사법권은 자제되어야 하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 소극주의가 맞다라는 것인데 저도 찬동해요. 네. 근데 이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이게 어떤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비쳐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희대를 향해서 뭐 사실 책임도 물어야 되고 사퇴도 해야 되고 특검 발의도 지금 한다라고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청문회도 잡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뭐 충분히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분들의 그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만 그냥 현실적으로 네. 그거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네. 선거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 한 다음 주면은 20일 정도 남은 건데 20일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물론 뭐 기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선거 이후에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뭐 대선 결과도 국민들이 바라는 그 결과로 나올 테니 그 확실하게 또 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왜냐하면 네. 선거 때는 조금이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 편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조금 알겠어요. 그건 뭐 국회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이거 절대로 선거일 전에 확정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한번 댓글 반응도 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지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국에 특히 이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에 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손님 없어요. 가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끔씩은 우리 아들, 딸 취직 못하고 놀고 있어요. 꼭 경제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고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 전 세계 상황이 나빠서 우리 자체도 매우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 자본, 기술, 교육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낸다고 하면 전 충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죠. 그 중심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업들의 그 발군의 실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서는 영역도 상당히 많고 비록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 부적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위기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겨냅니다. 아마 전 세계인들이 두 번 놀랐을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게 첫 번째 놀라움일 테고 두 번째 놀라움은 저거를 아무런 피해 없이 유해를 없이 저렇게 슬기롭게 아름답게 극복하는 나라도 있구나. 두 번째 놀라움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베껴서 빠르게 베껴서 추격을 해왔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반발 앞서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는 여러 영역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 산업들에 대해서는 산업 전환을 충실하게 이뤄내야 되겠고 거기에는 당연히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저는 새로운 산업 영역, 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또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서 양극화도 조금씩은 완화해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관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수요자,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행정도 공급인데 이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영역의 기업인들, 그중에서도 주요 임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의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성장, 발전하는 길이 있다. 이런 점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자리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다음 순서를 위해 그대로 자리에 계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에 대한 말씀해주신 네, 이재명 후보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인데요. 경제 5단체 초청 간담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뭐 한 열흘 정도 지역을 돌면서 정말 직접 봤어요. 민생 현장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와서 오늘 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뭐 어떤 분은 야 언제는 경기 좋았을 때가 있냐 그러지만 그거는 진짜 자기 장사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자기 장사를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지금. 네. 우리가 대략 하루에
40명 정도의 분들이 스스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 근데 그 하루에 40명이에요. 이게 한 달도 아니고 매일 4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서 퍼센티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30대에서 50대까지의 가장이에요. 남성이 그럼요.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들의 네. 극단적인 선택이 제일 많아요. 요새. 그 전에 이제 노인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노인보다 오히려 30대에서 50대 한참 일할 나이에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한덕수 후보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 가장 명분이 없는 후보라고 막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본인이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경제를 잘한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 내내 3년 동안 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렇네요. 경제가 예. 진짜 힘들어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네, 책임질 사람이 또 대선에 나와 있는 모습들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보니까 지금 방검복 안에 지금 까만 옷 조끼 보이시죠?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민생 현장에서도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경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보니까 역시 이제 경청 듣고 메모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제계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 문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식시장, 자본시장도 보면 너무나 어렵고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 특히 아까 김상욱 의원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상법 개정은 이 좌절이 일단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이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되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밖에서 볼 때 투자자에 볼 때는 또 희망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과거의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 분도 있고 민주당 후보를 찍는 분도 있는데 적어도 주식 투자자라면 아니면 지금은 내가 주식이 없더라도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에는 한국 주식시장을 살릴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여튼 민주당의 스탠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시절의 모습도 그렇고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개인 투자자의 손해를 봤던 그런 상황들을 해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쪼개기 상장이나 이런 것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냐? 어떤 분들은 이게 남북 대치 상황 안보가 위험해서 그렇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계속 전쟁 상황인데 사실상. 아니 그런 나라 많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역 군인들이 휴가 나가잖아요. 그 총회 실탄까지 다 갖고 나갑니다. 휴가를.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채로 휴가를 나가요. 그 정도로 거기는 긴장 상태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훨씬 싸요. 왜 이렇게 싸냐? 일단 지배주주가 자기 회사 주가 오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해? 주가 올라봤자 나 이걸 어차피 팔 것도 아닌데 세금만 낸다. 증여세 많이 나오고 나중에 상속세만 많이 내는데 이 주가가 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1인 주식이 한국에는 있는 거예요. 우량 기업인데 그 회사의 부채 다 빼고 알토란 같은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조다. 근데 시가총액 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 시장 가치는 합이 1,000억밖에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주식이 한국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왜곡이 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고. 아 그렇죠. 옛날 LG화학 그 사신 분들은 진짜 이제 배터리 생각해서 많이 사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딱 갈라버리는 바람에 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근데 이 지배주주들이 이른바 회장님들이 그 단견인 것이 자 그때 2차 전지 막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LG화학의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갖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켰잖아요. 모기업보다 분할된 자회사가 훨씬 시가총액이 많아졌지. 근데 지금 요새 2차 전지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여기 고비를 넘겨서 더 캐파를 확대하고 투자를 해서 다른 추격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 자본시장은요 이럴 때 자본 조달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뒤통수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발행도 만만치가 않아요. 대규모 뭐 예를 들어서 조 단위가 넘는 채권 발행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식을 사주면 또 뒤통수 얻어맞는 거 아니야? 이거 유상증자에서 주가만 내려가고 나중에 올라가는 건 또 찍어 누르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런 제도상 그런 주가를 찍어 누르고 주식 갖고 장난치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나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주주들을 배신하고 뒤통수 쳤다가는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갖고 그 경영진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서 진짜 폐가 망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출발점이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인데 그걸 국힘은 당론 수준으로 반대해서 결국엔 폐기시켰잖아요. 그렇네요. 참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한 건 아닙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 있었던 사실들을 정리해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신 거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데 댓글 보니까 김용남 의원을 향해서 종목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거버넌스 좋은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좋은 기업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경영진들이 주주를 존중하고 주주 무서운 거를 아는 회사들 주식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요. 요새 산업 종목별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산업들이 있는데 이 거버넌스 나쁜 회사들은 꼭 뒤통수를 맞아요. 따라 샀다가 주가를.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시고요. 이 주식 얘기도 해봤지만은 주식, 그러니까 투자 시장, 우리 자본 시장이 정상화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들려면은 주가 조작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 확실하게 일벌백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시 한번 나온 얘기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수사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음 달부터 되겠죠. 다음 달부터 26일 뒤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바뀌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밝혀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의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발언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이걸로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이에요. 시효가 석 달이 안 남았죠. 8월 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채 석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둘러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그 공소시효가 대부분의 선거 범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그 당선되고 2달은 인수위 기간이었잖아요. 그때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죠.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에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공소시효도 정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면되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 2달 그리고 4월 4일 파면되고 지금까지 한 달 조금 더 넘게는 공소시효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 6개월 중에
석 달 며칠은 진행이 된 거고 남은 게 석 달이 채 안 남아 있는 건데 네. 서둘러야 되는데 그렇게, 다음 달 예. 6월 3일이면 이제 두 달 남은 거죠. 공소시효가. 그 안에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기간만 보자면 2달 안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그러려면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검사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둘이 뭐 또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고 그 문제는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보면은 언론 보도나 검찰 쪽 반응이 뭐 김건희 소환 초읽기다 이런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이치 사건도 있고 공천개보요. 무슨 초를 그렇게 오래 읽어요. 그게 무슨 초읽기야. 그러니까 어폐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건진 관련된 의혹들, 목걸이, 뭐 이제 가방, 인삼주인가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거 받았냐 압수수색은 했으니까 그걸 보고 또 부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환을 할 거다, 곧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했어야죠. 진작 이것도 좀 늦었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 꼭 한 번만 소환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소환해서 조사해서 네. 추궁하고 증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뭐 2번, 3번 부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근데 첫 소환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요. 뜸을 들이고.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청탁금지 위반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교 계열사에서 만드는 고가의 해외 판매용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전달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김건희 쪽에 사람 이 휴대폰을 수행비서에 대해서도 확보해 가지고 이걸 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인데 수사는 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하는 것 같은데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결과 나올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잖아요. 네. 그나마 남부지검은 뭐 이렇게 하는 척은 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은 아예 깜깜무소식이고. 구중앙지검. 네. 남부지검에서 하는 거는 있는데 네. 좀 빨리빨리 해야죠 수사를. 안 그래도 건이 너무 많은데. 네. 건진 건 말고도 많잖아요 건이. 그렇죠. 내년 아니요 다음 달 6월 3일 이후에는 그 김건희 스케줄 잡기 어려워요. 여기저기서 소환이 많이 돼서 그 미리 스케줄 빼놓지 않으면 그 부르기 쉽지 않을 거려. 그래요. 6월 3일 이후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 자, 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의혹 김건희 중앙지검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대선 전 소환 조사 불투명이라는 또 보도도 나와 있네요. 뭐가 불투명이야? 뭐. 소환 초읽기라고 하다가 이제 불투명이래. 그러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탱탱님께서 저한테 꼭 읽어달라는 댓글이 있네요. 김용남을 국회로 꼭 읽어달라고 좀 하셨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만큼 김용남 의원 응원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아유 감사하죠. 네, 스케줄 예약해야지 행복한 안씨님이 댓글 주고 계시고요. 근데 윤석열이 이번에 연휴 때 개 끌고 산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찍혀가지고 또 회자가 됐던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님? 진짜 멘탈 무예요. 멘탈 무. 멘탈 갑보다 더 센 게 멘탈 무잖아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멘탈이. 멘탈 무. 본인의 지금 상황을 아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일종의 분노 유발 행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리밥집 그 사진도 그렇고 사실은 내란을 일으켰다가 파면됐어요. 그리고 지금 내란 혐의로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로 지금 불구속으로 나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당연히 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열심히 받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속이 됐어 어쨌든 그건 매우 잘못된 법원의 결정이지만 말도 안 돼.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죠. 아니 그 나와 다니면 눈에 안 띄어? 어떻게 눈에 안 띄어? 이러고 다니는데 이만해 갖고 걸음걸이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멀리서 봐도 100m 밖에서 봐도 아는데 조용히 있어야지 집에서 깝깝하면 그냥 그 창문 열고
얼굴 내밀고 이렇게 베란다나 나오던지 예. 공공장소에 나오면서 더군다나 뭐 연휴에 개를 끌고 마치 일상의 어떤 평온함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나 끄떡 없어. 그 완전히 그 분노 내지는 염장을 지르. 구타 유발자 뭐 이런 영화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 네,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멘탈 무예요. 멘탈 무. 멘탈 갑보다 더 이제 위에 있는 고차원의 멘탈 무다. 말씀을 하셨는데 나홀로 투더리님도 읽어주세요 하시면서 김용남을 대통령실로 고고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고 뭐 보궐 얘기도 하시고 뭐 지방선거 얘기도 하시고 지금 저희 우리 지지자들께서 응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든 써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욕을 너무 많이 먹었고 약간은 그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왜냐면 절대로 확정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랬다가 저거 나이브하고 저거 뭐 한편 아니야 뭐 별 욕을 많이 먹었고. 네, 오늘 또 이제 의원님 만나시면 저희 이제 오마이 TV 댓글로는 또 응원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시고. 네, 상법 개정해야 해서 국회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국회 가서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돼서 재의결 이루어지기 전에 국힘 쪽에 이런 사람 이제 국힘만 반대니까 그렇죠. 거기만 설득하면 되는 건데 진짜 답답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설득이 안 되니까 말이 일단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요. 일단 이 기업의 거버넌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그리고 뭘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미치겠더라고요. 경제가 진짜. 참 어려우니까요. 경제.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협에서 하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지. 그쪽 논리를 안 맞는 논리거든요. 현실하고도 안 맞고 논리도 아닌 그냥 억지인데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도 김상욱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이 스마트하고 그리고 그래도 옳고 호다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김상욱 의원도 정말 탈당도 하고 108명 중에 2명밖에 발견 못했어 내가.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 빼고는 다 상황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경청하는 이 시간으로 경제 5단체 간담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 5단체 함께 하고 있고요. 자, 김상욱 의원 탈당 99%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상욱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 오늘 탈당을 오늘 했고 현충원 참배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또 정치적인 새로운 뭐 격변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판이 또 만들어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아마 이제 그 길에 우리 김용남 의원도 함께하지 않을까. 지금 국힘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국힘 지도부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에게 그냥 끌려갈 거냐, 아니면 정말 맞설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맞설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국힘 지도부를 포함한 여태까지 한덕수 편들었던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그 국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사실상 낙선 운동할 거예요. 그렇네. 운동 잘 안 하겠네. 야, 이래저래 국민의힘 참 힘든 상황이 됐다. 그냥 안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안 돼요. 안 되죠. 뭘 해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26일 남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경제도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런저런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더 버티시면 정상화되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도 물론 나아질 거고요. 한국 주식시장도 제가 보기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이상 제가 무조건 장담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 그 거버넌스만 개선되면 경제가 크게 더 좋아지지 않고 물론 좋아지겠지만 이 정도 경제 상황에서도 한국 주식은 코스피 5,000은 무조건 간다. 코스닥은 1,500원 무조건 넘는다. 희망을 갖고 여러분 26일 더 버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썩들썩해요. 지금 뭘 사야 될까? 지금 한국 주식 사세요. 알겠습니다. 한국 주식. 국장으로 다 돌아오십시오. 오른다니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